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시장이 찔끔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이 이제 앞으로는 매일매일의 시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큰 폭의 시세 변동이나 주요 경제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차피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대다수의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시세 변동은 큰 의미가 없고 저는 그 흐름만 파악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시황보다는 앞으로는 좀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투자 마인드라든지 투자 관점, 또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제가 또 부동산이나 주식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경험이나 이런 투자 내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시황을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그래도 오늘은 좀 시황을 말씀드릴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정도 지금 빠졌는데 새벽에 22,300달러 선까지도 떨어졌다가 그래도 지금 다시 회복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600달러 선을 지켜주고 있고, XRP 같은 경우도 0.37달러 선을 지키고 있는데 차트를 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째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 찔끔찔끔씩 1%, 0.7%, 어제 같은 경우도 0.8%, 그러니까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 지금 계속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지금 양봉인데 이 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승이 있지만 또 새벽에 다시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나마 좀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 노란 선이거든요. 이 노란 선이 이때는 저항선이었다가 이때 이렇게 돌파를 했고 재차 하락을 했지만 이 지지선 근방에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빠지다가 이때처럼 좀 큰 폭의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요 노란색인 거의 가격이 한 21,600달러, 500달러 선 이 근방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포탐욕 지수를 보면 어제보다 그래도 1포인트 상승을 해가지고 31포인트로 피어의 공포 단계를 아직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증시도 같이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0.41% 상승을 했고, 그에 반면에 다우존스는 0.26% 하락을 해서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우려되는 것이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력한 노동시장이 아직은 버티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내 주간 접수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연중 최고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동시장이 이제 냉각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6월 채용 공고가 전월 대비해서 또 줄어들었고, 이것이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면서 노동시장마저 이제 둔화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반에 7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실업률이 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3개월인가 4개월 연속으로 계속 3.6%를 유지를 했었는데 아마 지금 예상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3.6%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예상보다 만약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고용 보고서가 좀 부진하게 나온다면 시장은 또 오늘 밤에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실업률이 지금 3.6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노동시장에 충격이 온다라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채용 공고는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 서서히 노동시장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장을 길게 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요 이슈는 바로 이 코인베이스였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주가가 지금 이틀째 급등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블랙록과 제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잠시 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이 코인베이스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
보시면 엊그제도 20%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어제도 10% 넘는 상승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제 10% 넘는 상승이었지만 장 초반에는 이게 40%까지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40% 넘는 상승을 보이다가 다시 좀 빠지면서 10%대로 마감을 한 건데요. 어제 그렇게 좀 이렇게 빠진 이유가 이 코인베이스에 공매도를 친 세력들이 급등을 하니까 숏스퀴즈라고 해가지고 이 숏을 정리를 하려면 반대 매매를 통해서 롱 포지션을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서 이 롱 포지션을 매수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숏스퀴즈라고 하고,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을 한 40%까지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 10%로 마감을 했는데, 이 코인베이스 주가가 또 참 드라마틱한 게 보시면 이제 작년 이때가 이제 11월이에요. 그러니까는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일 때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었어요. 그랬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마찬가지로 5월 달에 코인베이스도 바닥을 찍었는데 보시게 되면 거의 88%, 그러니까 진짜 이 암호화폐 버금가는 이 폭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거의 한 40달러까지 이제 떨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코인베이스가 좀 지지부진한 주가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건데, 얼마 전에 이 SEC가 코인베이스를 조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하루 만에 이렇게 21%가 또 폭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또 일부 팔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26일 날 141만 주 7,500만 달러 규모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팔았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7,5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9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하필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계속 코인베이스가 SEC한테 때려맞고 있을 때 불안해서 그랬는지 이 주식을 이때 팔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한때는 어제 최고가로 116달러까지 갔다가 장 마감은 이제 88달러에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돈나무 언니는 좀 속이 쓰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원래 지금 895만 주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141만 주를 판 거니까 뭐 들고 있는 것을 따지면 뭐 수익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 어제 이 코인베이스가 급등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블랙록과 제휴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블랙록과 코인베이스가 제휴를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노출에 더욱 쉬워진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먼저 이 블랙록이 얼마나 대단한 자산 운용사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자산 운용사 중에 1위가 바로 이 블랙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자산 운용 규모가 9조 달러예요. 뭐 9조 원도 아니고 9조 달러인데 9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경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해서 9조 달러였으니까 아마 2022년에는 10조 달러가 넘었다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원화로 따지면 1경 원이 넘는데 뭐 1경 원 해도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정부와 또 기업, 가계의 부채를 다 합치면 총 5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뭐 민간, 정부 다 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5천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블랙록이 운영하는 자산이 지금 1경 원인데 이 1경 원이면은 우리나라의 총 부채를 다 갖고도 그래도 또 5천조 원 이상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이 블랙록이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뭐 2위가 뱅가드고 3위가 스위스의 UBS인데 뭐 2, 3위의 자산 규모의 차이를 봐도 뭐 3위와는 뭐 2배가 넘는 차이고 2위와도 꽤 이 운용 자산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자산 운용사인 이 블랙록이 코인베이스와 제휴를 하면서 이 코인베이스는 주가가 급등을 했고, 또 이것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적인 큰 호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블랙록과 코인베이스 간의 제휴의 초점은 처음에는 비트코인에 맞춰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이 코인베이스는 이 거래량 중에 4분의 3이 기관 투자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의 주요 기관 고객은 뭐 헤지펀드, 기업 회계부서, 자산운용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글로벌 1위의 블랙록과 제휴도 하게 되면서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주류의 금융기관들과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평가를 좀 보면은 분석가 오웬 라우는 블랙록과의 제휴를 가리키며 코인베이스가 이번 비준 이후 더 많은 전통적 금융업계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례는 심지어 블랙록과 같은 규모를 지닌 전통 금융기업들조차 그들 독자적 능력을 구축하기보다는 고유 암호화폐 기업과 제휴할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분석가는 이번 뉴스는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에게 아주 필요한 긍정적 뉴스며 암호화폐 세계에 보다 장기적 체력의 일부 낙관론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암호화폐가 죽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도 이번에 이 코인베이스와 블랙록 간의 제휴는 앞으로 이런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이 시장을 발을 들여놓게 되는 또 하나의 이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암호화폐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시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도 뭐 SEC, 뭐 CFTC 간에 이런 증권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 미 의회뿐만 아니라 뭐 유럽과 뭐 우리나라도 계속 법제화를 시키고 제도화를 지금 추진해 가면서 아마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암호화폐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높은 변동성이에요. 그런데 이 변동성을 좋아하는 거는 이 금융가, 특히 이 월가입니다. 이 월가야말로 탐욕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코로나 때 이 빌 에커먼의 행보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 빌 에커먼이 이 CNBC에 출연을 해서 Hell is coming, 지옥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떨리고 좀 울먹이는 목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실제로 주식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옥이 오고 있다더니 300억 원으로 3조를 벌었다. 그러니까는 100배의 수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급 하락장에 베팅 성공, 지옥 온다 경고 후 일주일 만에 시장 복귀라고 해서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공매도가 자유롭고 이런 자신의 포지션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이런 대중매체에 나와서 공포를 조장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아마 바로 잡혀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이 월가는 엄청 이 변동성을 좋아해요. 그런 이들에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아마 놓칠 수 없는 시장일 겁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라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화가 되면 이런 높은 변동성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코인베이스와 블랙록 제휴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간밤에 이 금융권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뉴스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은행 앱에서 비썸 자산 현황 파악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삼성증권,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앱에서 이 비썸에 보유한 자신의 가상자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행 어플을 통해서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리플 이런 시세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비썸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리플 갈라를 들고 있으면 이 은행 앱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자산이 얼마고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비썸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아마 국내 1위 거래소인 이 업비트에서도 이런 은행과 제휴를 하면서 업비트에 있는 실시간 자산을 은행 앱에서 확인하는 것도 곧 서비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이 금융권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다루는 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본격화되면 이 암호화폐 시장은 작아질래야 작아질 수가 없고 오히려 급격한 큰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남을 만한 코인을 들고 끝까지 살아남으면 손실을 볼 확률보다 수익을 그것도 크게 볼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금융권뿐만 아니라 이 스타벅스에서도 다음 달에 웹3 기반의 리워드 프로그램을 공개하겠다라고 어제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스타벅스 창립자이자 임시 CEO인 하워드 슐츠는 커피를 주제로 한 NFT를 포함한 웹3 기반 로열티 프로그램을 공개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봐도 이 금융권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이 암호화폐 시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 웹3 기반은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결합될 수밖에 없어요. 뭐 거기에다가 지금 NFT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모든 업체들이 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활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분명히 또 새로운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